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 이야기 윌 둘렌트의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철학 이야기는 위대한 철학자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쇼펜하우의 첫 번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쇼펜하우가 살았던 시대는 19세기 전반기에 이 시대의 표현으로서 영국의 바이런, 프랑스의 듀뮤세, 독일의 하이네, 이탈리아의 레오파르디, 러시아의 푸시킨과 레르몬토프 같은 염세주의적인 시인, 슈베르트, 슈만, 쇼팽, 심지어 후기의 베토벤, 자신을 낙천주의라고 확신하려고 노력한 염세주의자 같은 염세주의적 작곡가, 그리고 특히 심각한 염세주의자 철학자 아르토 쇼펜하우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에의 대사 화집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세계 1818년에 나왔다. 그때는 신성 동맹의 시대였다. 워터루의 싸움은 끝나고 혁명은 사망하고 혁명의 아들은 먼 바다의 암초에서 시들어가고 있었다. 쇼펜하우가 의지를 신격화한 일부 원인은 단신으로서 코르시카인에게 구현된 의지의 향엄하고 피비린내 나는 출현에 있었고, 그의 삶에 대한 절망도 부분적으로는 세인트 헬레나의 애처로운 거리감 때문이었다. 마침내 의지는 패배하고 검은 죽음이 모든 전쟁의 유일한 승리자가 되었다. 부르몽가이 재건되고 봉건 귀족들은 다시 돌아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고, 알렉산더의 평화적 이상주의는 뜻밖에도 진보를 억압하는 동맹의 모태가 되었다. 위대한 시대는 지나갔다. 괴테는 이와 같이 철저히 끝나버린 세계에서 내가 젊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렇다. 혁명은 죽어버렸다. 혁명과 함께 유럽의 영혼으로부터 생기가 사라진 것 같았다. 유토피아라는 새로운 천국의 매력은 신들의 황혼을 재촉하다가 젊은이들이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아득한 미래로 사라져 버렸다. 늙은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 매력에 끌려 다니다가 이제는 인간의 희망을 조롱하는 것으로서 이 매력을 애면하게 되었다. 젊은이만이 미래에 살 수 있고 늙은이만이 과거에 집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현재에 살아야 하는데 현재는 폐허였다. 얼마나 많은 영웅과 신봉자가 혁명을 위해 싸웠던가. 유럽 전역의 청년들은 마음은 언제나 젊은 광화국에 기울어지고 이 광화국의 빛과 희망에 도취했던가. 그런데 마침내 베토벤은 혁명의 아들이 아니라 반동의 양자가 된 인물에게 바친 영웅 교향곡의 헌사를 조각조각 찢어버렸다. 그러나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희망을 위해 싸웠고 들끓는 불안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신념을 버리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 최후가 닥쳤다. 워터루, 세인트 헬레나, 빈, 그리고 황폐한 프랑스의 왕위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않은 부르봉가의 한 사람이 앉았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가 처음으로 맞이했던 희망과 노력의 한 세대의 대단원이었다. 쓰라린 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극은 결국 희극이 아니었던가. 유한멸과 순환의 시기에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종교적 희망에서 위안을 찾았으나 대부분의 상류 계급은 신앙을 잃고 내세의 궁극적인 정의와 아름다움이 이 추악한 해악을 해소시키리라고는 환상적인 비전을 버린 다음 황폐한 세계를 직시했다. 사실상 1818년의 비참한 지구를 예지와 자비의 신이 떠받치고 있다고 믿기는 매우 어려웠다. 메페스토 펠레스는 승리하고 온갖 파우스트는 절망했다. 볼테르는 선풍을 일으키고 쇼펜하우는 그 결실을 거둬들여야 했다. 악의 문제가 이만큼 생생하고 강력하게 철학과 종교의 눈앞에 내던져진 경우는 드물다. 볼륜으로부터 모스크바, 이집트까지 널려 퍼져 있는 모든 전멸자의 무덤은 차디찬 별 밑에서 말없는 의문을 제기했다. 오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왜? 라고
이 거의 전세계적인 재난은 이송과 무신앙의 시대에 대한 공정한 신의 복수였던가? 이것은 참여하는 지성에게 신앙과 희망과 자비라는 옛떡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경고였던가? 시레겔, 로발리스, 사토브리앙, 드부세, 수지, 워즈워스, 고골리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들은 타가 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듯 옛 신앙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보다 준엄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유럽의 혼돈은 우주의 혼돈의 반영일 뿐이고 결국 신성한 질서나 피안의 희망은 없으며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장님이고 악이 지구 표면을 뒤덮고 있다고 바이런, 하이네, 레르몬도프 그리고 우리 철학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쇼펜하우어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람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2월 22일 단체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탁월한 능력, 성급한 성격, 독립심, 자유애호로 널리 알려진 상인이었다. 다니치는 1793년 폴란드에 병합되어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아르투어가 5살 때 아버지는 단체히에서 함부르크로 이사했다. 그러므로 어린 쇼펜하우어는 매일 상업과 금융을 접하며 자라났고 아버지가 강권한 상인 생활은 곧 포기했지만 이 생활을 통해 묵뚝뚝한 태도, 현실적인 마음가짐, 세타와 인간에 대한 지식이 몸에 붙게 되었다. 이 때문에 그는 서재 철학자 또는 강단 철학자, 그는 그러한 철학자들을 몹시 경멸했다. 와는 정반대했다는 철학자가 되었다. 아버지는 1805년에 죽었는데 자살인 듯하다. 할머니는 정신병으로 죽었다. 쇼펜하우어는 성격 곧 의지는 아버지로부터, 지성은 어머니부터 물려받았다. 고 말한다. 어머니는 지성적이었지만 그녀는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여류 소설가 중의 하나였다. 열정적이고 성질이 급했다. 평범한 남편과의 생활은 불행했으므로 남편이 죽자 그녀는 자유연애를 시작하고 이런 생활의 안성맞춤인 바이마르로 옮겨갔다. 햄릿이 어머니의 재혼에 반발한 것처럼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도 이러한 생활에 반대했다. 어머니와 다투는 동안 그는 그의 철학에서 펼쳐놓은 여성에 대한 반쪽의 진리의 대부분을 배웠다. 한편 쇼펜하우어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했는데 학교 과정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사랑과 세상을 저주했으며 그 결과 그의 성격과 철학에도 영향이 미쳤다. 그는 우울해지고 냉소적이고 의심이 많았으며 공포와 불길한 망상에 시달렸다. 그는 파이프를 상자에 놓고 자물쇠를 가두었고 이발사에게는 목돌레의 면도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아마도 도둑에 대비해서 잠잘 때는 장탄한 곤충을 옆에 놓아두었다. 그는 소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에게는 어머니도 아내도 자식도 가족도 조국도 없었다. 그는 철미 고독했고 한 명의 친구도 없었다. 한 명의 친구가 있느냐 또는 한 명의 친구도 없느냐 하는 차이는 무한한 것이다. 니체 교육자로서의 쇼펜하우어에서 괴테 이상으로 그는 당시의 민족주의 열과는 인연이 멀었다. 1813년 그는 나폴레옹에 대항하는 해방전쟁에 대한 피에테의 열정에 감동하여 지원병이 되려고 생각하고 실제로 무기까지 구입했다. 그러나 때마침 분별심이 생겨 나폴레옹은 결국 약한 인간이 느끼는, 그러면서도 무리하게 숨기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 주장과 생명력의 집약적이고 자유분방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출전하는 대신 그는 시골로 내려가 철학박사 학위 논문을 썼다. 학위 논문 충족 이유율의 내 근거에 대하여 1813년을 쓴 다음 쇼펜하우어는 그의 결작 의주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전심전력을 기울였다. 낡은 관념의 개작이 아니라 독창적 사상의 매우 정연한 체계로서 매우 명석하고 정력적이고 아름다움도 없지 않은 이 책은 이후로 수백 가지 책의 원천과 계기가 될 것, 유럽과 보유해서 이라고 매우 자찬하면서 그는 원고를 출판업적에 보냈다. 이 말은 엄청난 자부심을 보여주지만은 전적으로 진실이었다. 여러 해 후에 쇼펜하우어는 철학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확신하고
인장을 새긴 반지에 스핑크스가 10년에 몸을 던지는 그림, 스핑크스는 수수께끼를 풀면은 10년에 투신하기로 약속했다를 새길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 책이 거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피페에 대해 읽기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지쳐 있었다. 쇼펜하우는 충분한 이유도 없이 세일즈맨처럼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미리 읽어두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는 충족 이유율은 인과 법칙의 사형식임을 알고 안심하게 된다. 곧 이 결론은 전제에 의해 규정된다는 논리적 형식. 이 결과는 원인에 의해 규정된다는 물리수학의 형식. 3구조는 수학과 역학의 법칙에 의해 규정된다는 수학적 형식. 4행위는 성격에 의해 규정된다는 도덕적 형식이다. 출판 후 16년이 지나 쇼펜하우는 이 책이 대부분 폐지로 팔렸다는 통지를 받았다. 생활의 지혜라는 명성에 대한 에세이에서 그는 분명히 자신의 걸작을 암시하면서도 리텐베르크의 두 가지 논평을 인용한다. 곧 이러한 책은 거울과 같아서 나귀가 들여다볼 때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머리와 책이 부딪혀 텅 빈 소리가 날 때 반드시 책 때문일까? 계속해서 소페아는 자존심이 상한 자의 목소리로 말한다. 한 인물이 후세에, 다시 말하면 인류 일반에 속하면 그럴수록 동시대인으로부터 소외된다. 그의 저서는 각별히 동시대인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곧 이 시대 자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인류의 한 부분인 한에서만 이 시대에 속해 있고 따라서 실제로 시대적인 색채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시대인이 이 책을 낯설게 여기고 지쳐버리는 일은 흔히 일어난다. 이때 그는 우화에 나오는 요처럼 달변이다. 청중이 박수갈채를 보낼 때 청중이 거의 모두 기모거리여서 한두 사람이 박수갈채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결점을 숨기고 있을 뿐임을 알고도 음악가는 자랑스러울 것인가? 게다가 이 음악가는 박수갈채를 처음 시작한 한두 사람이 가장 졸렬한 연주자에게 가장 요란한 박수갈채를 보내기 위해 뇌물을 제공해왔다는 것을 알면 뭐라고 말할까? 어떤 사람의 경우 자부심은 명성을 얻지 못한 데 대한 보상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 자부심은 너무 쉽게 타협으로 끝난다. 쇼펜하우는 이 책에 자신의 사상을 남김없이 담아 놓았기 때문에 그 후의 저서는 이 책의 주석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율법의 해설자가 되었고 자신의 비가의 해설자가 되었다. 1836년 그는 자연에 있어서의 의지에 대하여 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이 논문의 확대판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상당 부분 흡수되었다. 1841년 윤리학의 두 근본 문제 1851년에 바레르가와 바를리아 포메나 직역하면 여러과 보유이지만 영문으로서는 에세이집으로 번역되었다가 출판되었다. 그의 저서 중 가장 읽을만하고 지혜와 기지로 넘치는 여러과 보유의 보수로 그는 10권의 기증본을 받았을 뿐이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낙천주의는 어렵다. 바이마르를 떠난 후 한 가지 사건이 그의 고독한 연구 생활의 단조로움을 깨뜨렸다. 그는 독일의 저명한 대학에서 그의 철학을 강의할 기회를 갈망해왔다. 1822년 그가 사강사로서 베를린 대학에 초빙되었을 때 이 기회가 왔다. 그는 일부러 당당한 헤겔의 강의 시간에 맞춰 그의 강의 시간을 선택했다. 쇼펜하우는 학생들이 그와 헤겔을 후세의 눈으로 볼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성경 지명이 없어서 쇼펜하우는 빈 강의실에서 강의해야 했다. 그는 사직하고 헤겔에게 맹렬한 욕을 퍼붓고 자유했으나 이 때문에 그의 결작의 그 후의 판은 전혀 팔리지 않았다. 1831년 콜레라가 베를린을 휩쓸어 헤겔도 쇼펜하우도 달아났으나 헤겔은 너무 일찍 돌아와 감염되어 수의로 죽고 말았다. 쇼펜하우는 단숨에 프랑크푸르트로 달아나 여기서 72세까지 여생을 즐겼다. 마치 철학상의 발전은 모두 대학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그의 주장을 실증하듯 대학은 그와 그의 저서를 무시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은 독일의 학자들이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내를 약간 배우게 되었다. 그는 아무리 늦더라도 인정받는 날이 오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그날이 다가왔다. 중류 계급의 사람들, 변호사, 의사, 상인 등 그가 형이상학적 공상의 허세에 썩인 전문 용어를 늘어놓지 않고 현실 생활의 여러 현상을 알기 쉽게 요약하는 철학자임을 알았다. 1848년 이상의 노력의 환멸을 느낀 유럽은 1815년의 절망을 대변한 그의 철학을 거의 환호하며 받아들였다. 신에게 대한 과학적 공격, 가난과 전쟁에 대한 사회주의적 규탄, 생존 경쟁의 생물학적 강조, 이런 모든 요소들이 도움이 되어 마침내 쇼펜하우어의 명성은 높아졌다. 그는 그의 인기를 즐기지 못할 정도로 늙지는 않았다. 그는 개걸스럽게 그에 대해 쓴 모든 기사를 읽었고 친구들에게 자기를 논평한 인쇄물을 보면 우송료는 물 테니 모두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1854년 바그너는 쇼펜하우어의 음악 철학을 찬양하여 리벨룽겐의 반지를 그에게 보냈다. 이렇게 해서 위대한 염세주의자는 노년에 거의 낙천주의자가 되었다. 그는 저녁을 먹은 다음 열심히 피리를 불며 청춘의 불을 켜준 시간에 감사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1858년 70회 탄생에는 모든 지방 모든 대륙에서 축하의 편지가 몰려들었다. 이것은 너무 이르지는 않았다. 그는 겨우 2년을 더 살았기 때문이다. 1860년 9월 21일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저반을 먹고 있었다. 한 시간대 하숙집 여주인은 그가 여전히 식탁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죽은 것이다. 쇼펜하우어 세 번째 이야기,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읽은 독자가 놀라는 것은 그 문체이다. 이 책에는 칸트적 용어의 중국식 수수께끼도, 해겔적 혼미도, 스피노자적 기하학도 없다. 모든 것이 명백하고 정연하며 모든 것이 의지로서의, 따라서 투쟁으로서의, 따라서 고뇌로서의 세계라는 중심 개념에 훌륭하게 집중되어 있다. 꾸밈없이 정직하고 신선한 정력이 넘치고 지나칠 만큼 솔직한 것이다. 그의 선배들은 극단적으로 추상적이어서 현실 세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을 전개했으나 쇼펜하우어는 상인의 아들답게 구체적인 신뢰, 응용, 심지어 유머까지 풍부하다. 칸트 위에 유머를 철학에 끌어들인 것은 놀라운 혁신이었다. 그런데 왜 이 책은 거부당했는가? 부분적인 이유이긴 하지만은 이 책은 바로 이 책을 선전해줄 사람들, 대학 교수들을 공격했기 때문이었다. 1818년의 독일에서 헤겔은 철학계의 독재자였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서슴지 않고 그를 공격했다. 쇼펜하우어의 주저의 첫 문장에는 겸양 따위는 없다. 이 책은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라는 말로 시작된다. 물론 그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매우 단순하다. 외계는 감각과 표상을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알려진다는 칸트의 입장을 그는 처음부터 받아들인 것이다. 이어서 관념론을 설명하는데 이 설명은 매우 분명하고 이상적이지만 이 책 중에서 가장 독창성이 없는 부분으로 처음보다는 끝에 두는 것이 훨씬 좋았으리라. 그는 첫발을 잘못 디딘 데다가 200페이지나 되는 낡은 관념론의 장벽 뒤에 그 자신의 사상을 숨겨두었기 때문에 세상이 쇼펜하우어를 발견하기까지는 1세기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유머를 보여주는 한 예가 있는데 이 유머는 애매한 주 속에 묻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극작가의 대사를 자기 나름대로 능평하기로 유명한 배우 운젤만은 베를린 극장에서 즉흥적인 대사를 금지당했다. 그 후 곧 그는 말을 타고 무대에 등장해야 했다. 그가 말을 타고 등장하자마자 말은 공개 무대에서 매우 어울리지 않는 짓을 범했다. 관용을 웃기 시작했다. 운젤만은 말을 따끔하게 비난했다. 우리는 즉흥적인 대사를 금지했다는 것을 자네는 모르나? 라고. 쇼펜하우어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추천하는 대신에 쇼펜하우어 자신의 책을 읽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세 권으로 된 그의 주저는 제1권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읽기 쉽고 자료도 풍부하다. 그리고 에세이는 모두 유익하고 재미있다. 전기로는 윌러스 쇼펜하우의 생애로 충분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쇼펜하우의 방대한 저서를 집약해서 그의 사상을 새롭게 표현하지 않고 중요한 구절을 뽑아 적당하게 배열하여 철학자 자신의 명석하고 빛나는 언어로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간단하지만은 독자는 쇼펜하우를 직접 안다는 이점을 갖게 될 것이다. 제1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물론에 대한 공격이다. 정신을 통해서로만 물질을 아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정신을 물질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직관적 표성을 갖고 여기까지 유물론을 따라와서 그 정점에 도달할 때 우리는 갑자기 올림푸스 제시인들이 참을 수 없는 폭발적 홍소에 둘러싸일 것이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갑자기 유물론이 애써서 도달한 최후의 결과인 인식작용은 최초의 출발점이었던 물질 자체의 불가결한 조건으로서 전제되어 있었고 우리는 물질을 고찰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물질을 표상하는 주관, 물질을 보는 눈, 물질을 느끼는 손, 물질을 인식하는 오성만을 생각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뜻밖의 엄청난 성결 문제 요구의 허위가 드러난다. 오류의 추리의 하나로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삶아 논증하는 것을 말한다. 갑자기 마지막 고리가 사실은 출발점이고 연세는 원한이며 유물론자는 말을 타고 강을 건너면서 말다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고 자신은 갈기를 잡고 가는 민하우젠 남작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독일의 가장 모험담가의 작가로 거짓말쟁이 남작을 말한다. 뮌하우젠. 19세기 중엽인 지금 독창적이라고 망상하는 무지 때문에 다시금 불붙기 시작한 조잡한 유물론은 포크트, 빈히너, 몰레쇼트, 포이어바흐 등을 말한다. 어리석게도 생명력을 부정하고 무엇보다도 생명 현상을 물리 및 화학적 힘으로 설명하고 다시 물질의 기계적 작용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가장 단순한 화합물조차도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나는 믿는다. 하물며 빛, 열, 전기의 성질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성질은 언제나 역동적 설명을 요구한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그렇다. 우선 물질을 검토하고 다음에 사고를 검토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형이상학적 수수께끼를 풀지도 못하고 실제의 신비한 본질을 발견하지도 못한다. 우리가 직접 당장 인식하는 것, 곧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우리는 밖으로부터 사물의 진정한 본성에 도달할 수는 없다. 아무리 탐구하더라도 우리는 심상과 명칭 이외에는 결코 어떤 것에 도달하지 못한다. 우리는 입구를 찾으며 쓸데없이 성둘레를 돌며 가끔 겉모양으로 스케치하는 사람과 같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들의 정신의 궁극적 본성을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외계에 대한 열쇠도 갖게 될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의지로서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려는 의지. 거의 예외 없이 철학자들은 정신의 본질을 사고와 의식으로 본다. 인간은 인식하는 동물, 이성적 동물이었다. 옛부터 보편화된 근본적 오류, 이 엄청난 제1의 허위가 무엇보다도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은 인간의 본질, 에티카라고 강조한 스피노자의 말을 잇고 있다. 혹은 주도권을 잡을 생각일까? 피테도 의지를 강조했다. 의식은 우리들의 정신 표면에 지나지 않고 우리는 지구의 내면과 마찬가지로 의식의 표면을 알지 못하며 오직 껍데기를 알 뿐이다. 의식적 오성 밑에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의지, 사납고 집요한 생명력, 자발적 능동성, 오만한 욕구의 의지가 있다. 때로는 지성이 의지를 선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성은 안내자로서 주인을 인도할 뿐이다. 의지는 장님이 아닌 절름발이를 어깨에 메고 가는 힘센 장님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욕구할 이유를 찾아냈기 때문에 욕구하는 것은 아니라
욕구하기 때문에 욕구할 이유를 찾아낸다. 우리는 욕망을 감추기 위해 철학이나 신학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숲에 나오는 인간을 형이상학적 동물이라고 부른다. 다른 동물은 형이상학 없이 욕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설명을 늘어놓으며 상대를 설득하려고 가진 애를 다 쓰면서 논쟁을 할 때 결국 상대는 이해하려는 의지가 없고 문제는 상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화나는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논리학은 소용이 없다. 아직껏 논리학에 의해 사람을 설득시키는 예는 없다. 논리학조차도 논리학을 수입원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설득하려면 상대방의 이익, 욕망, 의지에 호소해야 한다. 우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승리를 기억하고 얼마나 빨리 패배를 잊어버리는가를 생각해보라. 기억은 의지의 하인이다. 계산을 하면서 우리는 손해를 보았을 때보다는 이익을 보았을 때 흔히 착오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런 착오에는 조금도 부정직한 의도는 없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이해력도 그의 소망과 밀접히 관련된 대상이 문제가 될 때에는 날카로워진다. 일반적으로 지성은 교활한 사람의 경우처럼 위험에 의해 또 범인의 경우처럼 궁핍에 의해 발달된다. 그러나 지성은 언제나 의지에 종속되어 도구의 고시를 하는 듯하며 지성이 의지를 대신하려고 할 때 혼란이 일어난다. 반성해야만 의존해서 행동하려는 사람은 가장 잘못을 범하기 쉽다. 식량, 배우자 또는 자식을 얻으려는 인간의 격렬한 투쟁을 생각해보라. 이것이 반성의 결과인가? 분명히 그렇지 않다. 원인은 충분히 살려고 하는 반의식적인 의지에 있다. 외견상으로는 앞에서 사람들은 끌고 가는 것이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밀어내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인식하는 것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느끼는 것에 의해 대체로 그 작용을 의식하지 못하는 본능에 의해 쫓기고 있다. 이성은 외무부 장관에 지나지 않는다. 자인은 개인의 의지에 이바지하도록 지성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지성은 오직 사물이 의지의 동기가 되는 한에서만 사물을 인식하게 되어 있고 사물의 본질을 캐거나 사물의 참된 존재를 파악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 의지는 정신의 영원불멸의 유일한 요소이다. 목적의 지속성을 통해 의식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마치 기초저음처럼 수반됨으로써 의식의 모든 파상과 사상을 결합하는 것은 의지이다. 의지는 사상의 중추이다. 성격은 지성이 아니라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 성격도 목적적 태도의 지속성에 지나지 않고 목적과 태도는 바로 의지이다. 머리보다는 가슴을 좋아하는 일반적인 견해는 올바르다. 이러한 견해는 논리적으로 추론하지 않기 때문에 착한 의지가 명석한 정신보다 더 심원하고 더 믿음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론이 어떤 사람을 빈틈없다든가 박식하다든가 교활하다고 말할 때 이 말에는 의심과 염오가 함축되어 있다. 빛나는 정신은 경탄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결코 애정을 얻지 못한다. 모든 종교는 의지나 가슴의 탁월성에는 보상을 약속하지만 머리나 이해력의 탕월성에는 약속하지 않는다. 신체까지도 의지의 소산이다. 혈액은 우리가 막연히 생명이라고 부르는 의지에 쫓겨서 타의 몸 안에 홈을 파고 혈관을 만든다. 이 홈은 깊어지고 둘레가 점점 굳어져서 동맥과 정맥이 된다. 움켜쥐려는 의지가 손을 형성하려고 먹으려는 의지가 소화기관을 발달시키는 것처럼 인식하려는 의지가 뇌를 형성한다. 이것은 욕망과 활동이 유기체를 형성하고 기관을 산출한다는 성장과 진화에 대한 라마르크적 견해이다. 사실상 이러한 의지의 형식과 육체의 형식은 하나의 과정과 실체의 두 측면일 뿐이다. 이러한 관계는 감정에서 잘 알 수 있는데 감정에 있어서는 감정의 작용과 신체의 내적 변화는 복합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제임스 랑케의 감정설의 근원에서 의지의 작용과 신체의 운동은 객관적으로 알려지는 두 개의 이질적인 일이 아니며 인과의 끈이 양자를 통합한다. 의지의 작용과 신체의 운동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지 않고 동일한 것이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직접적으로나 또는 지각에 있어서
나타난다. 신체의 활동은 객관화된 의지의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신체 활동에 해당된다. 신체 전체가 객관화된 의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체의 각 부분은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구와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 신체의 각 부분은 이러한 요구의 가시적 표현이어야 한다. 이, 목, 치아, 내장, 객관화된 굶주림이고 생식기관은 객관화된 성욕이다. 전 신경계통은 안팎으로 퍼져 있는 의지의 촉각이다. 인간의 신체가 일반적인 의지에 일치하듯이 개인의 신체 구조도 개별적으로 변경된 의지, 곧 개인의 성격에 일치한다. 지성은 지치지만 의지는 결코 지치지 않는다. 지성은 수면을 필요로 하지만 의지는 잠잘 때도 활동한다. 고통과 마찬가지로 피로도 뇌의 원인이 있으며 대뇌와 결부되지 않은 근육은 신근처럼 결코 지치지 않는다. 수면 중에 뇌의 영양을 섭취하지만 의지는 영양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욕구의 포만 또는 고갈 같은 일은 없을까? 아주 피로나 몹시 아플 때는 살려는 의지조차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정신 노동자에게는 수면이 몹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때문에 수면 시간을 부당하게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 이때에는 수면은 강도를 잃고 단지 시간의 손실이 된다. 잠잘 때는 인간의 행복은 식물적 차원으로 떨어지고 의지는 밖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뇌의 활동과 그 가장 중요한 유기적 기능인 인식작용의 긴장에 의해 감소당하는 일 없이 본래의 본질적 성질에 따라 활동한다. 그러므로 수면 중에는 의지의 모든 힘은 유기체의 유지와 개선에 집중된다. 따라서 모든 치유, 온갖 병의 호전은 수면 중에 일어난다. 부르다가 수면이 본래의 상태라고 말한 것은 옳은 말이었다. 태아는 거의 계속해서 자고 갓난아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지 않는가. 삶은 수면과의 전쟁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반을 굳히지만 결국은 수면이 기반을 해소해 간다. 수면은 낮에 소비된 일부의 생명을 회복해서 유지하기 위해 미리 빌려 쓰는 소량의 죽음이다. 수면은 우리의 영원한 적이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도 수면은 부분적으로 우리들을 지배한다. 결국 가장 현명한 머리조차도 밤마다 가장 이상하고 가장 무의미한 꿈에 시달리다가 깨어나서 다시 명상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면 머리에 기대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따라서 의지가 인간의 본질이다. 그런데 의지가 생명의 온갖 형태의 심지어 생명 없는 물질의 본질이기도 하다면 어떻게 될까? 의지가 오랫동안 추구해왔고 이미 오래전에 단념한 물 자체, 만물이 궁극적인 내재 실제이며 신비한 본질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의지의 관점에서 외계를 해석해보자. 그리고 대뜸 밑바닥으로 내려가보자. 다른 사람들은 의지를 힘의 한 형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힘을 의지의 한 형식으로 보자. 인간관계는 무엇이냐 하는 홈의 물음에 우리는 의지라고 대답할 것이다. 의지는 우리들 자신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원인인 것처럼 사물에 있어서도 그렇다. 이와 같이 의지를 원인으로 이해하지 않는 한 인과성은 언제나 신비하고 사실상 무의미한 주문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의지라는 비결 없이는 우리들은 힘이니 인력이니 침화력이니 하는 불가리사이한 성질에 쫓길 뿐이다. 불가리사이한 성질은 종래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물의 성질을 일컫는 스코라 철학의 용어이다. 우리는 이러한 힘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좀 더 분명하게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따라서 청력과 인력, 결합과 분해, 자기와 정기, 중력과 결정작용을 의지라고 하자. 괴테는 애인끼리 불가항력의 인력을 친화력이라 부르고 그의 소설의 제목으로 삼아서 이러한 사상을 표현했다. 애인들을 끌어당기는 힘과 유성을 끌어당기는 힘은 동일하다. 식물의 생활도 마찬가지다. 사물 형태가 낮을수록 지성의 역할도 적다. 그러나 의지는 다르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인식의 빛에 의해 목적을 추구하지만 식물에서는 일면적인 불변의 방식으로 맹목적으로 묵묵히 분투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의지라고 불러야 한다. 무의식은 만물의 본래의 자연 상태이며 의식이 존재하는 특수한 종에서 최고의 개화
도달할 기반이다. 특수한 종은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무의식의 우월성은 계속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존재자에게는 의식이 없지만 이 존재자들은 그들의 본성, 다시 말하면 의지의 법칙에 따라 활동한다. 생물에서 기껏해야 매우 약한 의식의 유사물이 있을 뿐이고 동물의 최저 종에는 의식의 방명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의식이 동물의 모든 계를 통해 인간과 인간의 이성으로 상승한 다음에도 의식의 출발점인 무의식은 기반으로 남아있고 수면의 필요에서 이것을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옳았다. 식물과 유성, 동물과 인간에게는 온갖 형태를 형성하는 내적 힘이 있는 것이다. 동물의 본성은 일반적으로 자연에 남아있는 목적론을 가장 잘 예시한다. 본능은 목적에 따라 행해지는 행동과 유사한 행동이면서 여기에는 목적 개념이 전혀 없듯이 자연의 모든 형성물도 목적 개념에 따라 행해지는 형성과 유사하지만 여기에는 목적 개념은 전혀 없다. 동물의 놀라운 기계적 기능은 의지가 지성보다 얼마나 우월한가를 보여준다. 유럽 전역으로 끌려다니며 우수한 다리를 건너본 코끼리는 많은 말과 인간이 건너가는 것을 보면서도 약한 다리를 건너지 않으려고 했다. 강아지는 테이블 밑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강아지는 뛰어내린 다음의 결과를 추론해서 아니라 강아지는 뛰어내린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본능에 의해 예견한다. 오랑우탄은 불을 보면 몸을 덮이지만 불씨를 간직하지는 못한다. 분명히 위에 말한 행동은 본능적이고 추론의 결과는 아니다. 이러한 행동은 지성이 아니라 의지 편이다. 물론 이 의지는 살려는 의지, 최단으로 살려는 의지이다. 생명은 모든 생물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조용한 인내심을 갖고 있을 때를 기다리는가. 수천 년 동안 갈바니 전기는 구리와 아연 속에서 졸고 있었고 화학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전기, 구리와 아연은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으나 이 세 가지가 필요 조건 밑에서 접촉하자마자 는 불꽃이 되어버린다. 유기계에서조차도 건조한 씨앗이 3000년 동안 가수 상태에서 생명력을 유지하다가 마침내 유리한 환경이 생기면 식물로 성장하는 것을 본다. 석회석 속에서 살아있는 두꺼비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보아 동물의 생명조차도 수천 년 동안 보존될 수 있다는 결론을 가능하다. 의지는 살려는 의지이고 의지의 영원한 적은 죽음이다. 그러나 의지는 죽음조차도 격퇴하지 않을까? 철학 이야기 쇼펜하워 첫 번째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